어머, 미란아. 아직도 그런 촌스러운 가방 들고 다녀? 백화점 카페에서 정희가 제 낡은 에코백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든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 월급은 얼마나 돼? 중소기업이면 300도 안 되겠네. 20년. 대학 때부터 정희는 저를 무시해왔습니다. 미란이 밤에 편의점에서 일한대. 그 한마디로 저는 한 학기를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아들은 판사야. 서울중앙지법. 우리 며느리는 피부과 원장이고. 정희는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몰랐습니다. 제 아들이 누구인지. 20년간의 모욕. 그날부터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대백화점, 식품관의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신선식품 코너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좋아하는 배 두 알을 고르고 며느리가 즐겨 먹는 단호박을 골라 담으며 가족들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오늘 저녁엔 된장찌개를 끓여야지. 아들이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강미란? 돌아보니 대학 동창 유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친 채 반짝이는 목걸이를 한 그녀의 시선이 제 손에 든 낡은 에코백 위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희야, 오랜만이다. 제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정희의 입꼬리가 비죽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직도 그런 촌스러운 가방 들고 다녀? 딸이 좀 사주지 그래. 아, 딸은 없지? 정희의 말투는 20년 전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농담처럼 던지지만 그 속에 든 날카로운 비수 같은 것.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 제 마음속으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20년 전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 밤마다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아침 8시 강의에 들어가기 위해 눈을 비비며 캠퍼스를 걸었던 그 시절. 정희는 그 사실을 알고도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미란이 말이야. 밤에 편의점에서 일한대.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공부는 언제 해? 그 말이 캠퍼스에 퍼지자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혹은 무시하는 듯한 태도. 저는 수치심에 한 학기를 휴학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지금도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카페에서 차나 한잔 할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희가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저는 거절할 틈도 없이 백화점 6층 카페로 끌려갔습니다. 뭐 마실래? 내가 살게. 정희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 돼. 에이, 그것만? 케이크도 시키지 그래. 여기 딸기 케이크 맛있어. 괜찮아. 커피만. 정희는 자기 것을 주문한 뒤 마주 앉더니 본격적으로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아들은 뭐 하고 지내? 잘 지내. 회사 다니고 있어. 아, 맞다. 지방대 나와서 어디 다닌다고 했지? 이름도 못 들어본 중소기업? 정희의 눈빛이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제 아들 준혁이는 실제로 대기업 연구원이지만 저는 그 사실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늘 말하곤 했거든요. 엄마, 제 일은 그냥 조용히 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직장은 있잖아. 요즘 취업도 힘든데.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정희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그 정도 회사면 월급도 얼마 안 되겠네. 엄마한테 효도는 할 수 있겠어? 제발 그만 좀. 제 손이 커피잔을 쥔 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희는 그걸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본 척 안 했는지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우리 아들 말이야. 판사야. 서울중앙지법에 있어. 내가 지난달에 법정 구경도 갔다 왔거든. 판사복 입은 우리 아들 보니까 어머, 내가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 정희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곧 저를 향한 칼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 있잖아. 의사야, 의사. 피부과 원장이거든. 강남에 병원 하나 차렸어.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 지난달에만 순수익이. 정희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들먹였습니다. 제 며느리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매일 밤늦게까지 수업 준비를 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정희는 그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미란이 며느리는 선생님이지. 초등학교? 아이고, 요즘 교사 월급으로 뭐 하겠어. 게다가 애들한테 시달리고. 요새 학부모들 무섭다며?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목구멍이 메어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마음속으로 울분이 치밀어 올랐지만 제 얼굴에는 여전히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커피를 홀짝이더니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다음 주 동창회 오지. 호텔 뷔페 예약했어. 1인당 10만 원인데 내가 쏠 테니까 꼭 와. 애들 자랑 좀 하자.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 마치 제가 가난한 친구라도 되는 양. 자선을 베푸는 것 같은 그 태도에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생각해 볼게. 에이, 생각은 무슨. 그냥 와. 안 오면 서운한데? 정희가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식어버린 아메리카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든 사람들, 웃으며 걷는 커플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부부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언제쯤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 대신 낡은 에코백을, 고급 승용차 대신 버스를 타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오늘 준혁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이려고 했거든. 며느리가 제 손에서 장바구니를 받아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나는 이런 가족이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정의의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동창회, 그곳에서
또 어떤 모욕을 당할지 두려웠습니다.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그녀의 비웃는 미소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이번 동창회에는 가지 말아야 하나? 아니면 이번에는 뭔가 달라야 하나?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결국 동창회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정희가 또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미란이는 왜 안 왔어? 설마 돈 없어서? 같은 말들이 뒤에서 오갈 게 분명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입구에 섰을 때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고 있었습니다. 10년 된 검은색 재킷이지만 며느리가 다림질을 깔끔하게 해줘서 그나마 봐줄 만했습니다. 미란아, 왔구나. 동창 한 명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저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스토랑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식탁보 위에는 고급스러운 접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뷔페 테이블에는 제가 평소에는 구경도 못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다들 앉아. 오늘은 내가 다 쏘는 거니까 편하게 먹어. 정희가 여왕처럼 자리 한가운데 앉으며 말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확실히 빛났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고 손목의 시계도 수천만 원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자, 다들 샴페인 한 잔씩 들어.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거든. 정희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말이야.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어.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비밀인데 너희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어머, 정말? 대법관이면 정말 대단한데. 동창들이 감탄사를 쏟아냈고 정희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병원도 대박이야. 강남에 두 번째 지점 낸대. 벌써 예약이 몇 달씩 밀렸다며? 와, 부러워 죽겠다. 정희야, 너 정말 복 받았다. 저는 조용히 샐러드를 접시에 담으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시선이 제게로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란아, 넌 요즘 어때? 아들은 잘 지내고? 또 시작이구나. 제 손이 살짝 떨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아직도 그 회사 다니니? 이름이 뭐였더라? 정확히 어디더라? 회사 잘 다니고 있어. 월급은 얼마나 돼? 요즘 중소기업들 월급이 300도 안 된다던데.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힘들겠다. 노골적인 질문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제게 시선을 돌렸고 저는 대답 대신 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혹시 월급이 적어서 그래? 정희가 더 파고들었고 제 손의 물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판사 월급에 각종 수당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훌쩍 넘거든. 거기다 며느리 병원 수입까지 합치면 이야, 내가 세금만 얼마나 내는지 몰라. 부럽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제 마음속으로 울분이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들 준혁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일찍 끝나서 집 근처까지 왔어요. 같이 저녁 먹을까요?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착한 내 아들. 엄마 생각해서 일부러 시간 낸 거겠죠. 미안한데 아들이 기다린 데서 먼저 가봐야겠어.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벌써 가? 우리 이제 막 시작했는데. 디저트도 안 먹어보고 동창 한 명이 말했지만 정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엄마 모시러 온대? 어머, 대견하네. 그 월급으로 뭘 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동네 분식집이라도 가는 거 아니야? 정희의 말에 몇몇 동창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제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먼저 갈게. 저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봤지?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정말 복 받은 거야. 맞아. 정희야. 너 진짜 잘 산다.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빨개진 눈, 떨리는 입술, 구겨진 얼굴. 왜 나는 이렇게 약한 걸까? 왜 정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호텔 밖으로 나오자 아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준혁이의 환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아내고 아들에게 걸어갔습니다. 준혁아, 기다렸지? 아니에요. 방금 도착했어요. 엄마, 뭐 먹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그럼 엄마 좋아하시는 칼국수 먹으러 갈까요? 준혁이가 제 팔을 살짝 잡았고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아들과 걷는 이 시간만은 평온했습니다. 칼국수집에 앉아서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니 속이 좀 풀렸습니다. 준혁이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저한테는 말씀하세요. 누가 엄마한테 안 좋은 말 했어요? 준혁이의 걱정 어린 눈빛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동창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준혁이는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늘 제 마음을 잘 알아채거든요. 엄마,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엄마한테 좋은 것만 드릴게요.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법관 후보라니, 병원 두 번째 지점이라니, 정말 그게 다 사실일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자랑 중 절반은 거짓이라는 것을. 정희의 아들이 판사인 건 맞지만 대법관 후보는 아직 소문만 무성할 뿐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걸. 며느리가 피부과 의사인 건 맞지만 병원 확장은 계획일 뿐 실제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 아들 준혁이. 저는 준혁이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직위를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엄마, 제 일은 조용히 하고 싶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준혁이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우리 아들은 겸손한 아이야. 그게 자랑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정희에게 당한 모욕감이 쓰라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정희에게서 몇 번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창회 사진을 단체 카톡방에 올리면서 제가 일찍 간 걸 계속 언급했습니다. 미란이는 바빠서 일찍 갔지만 우리는 2차까지 갔어. 정말 재밌었는데.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저는 일십으로 넘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혁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서울 나왔거든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엄마, 광화문 쪽으로 오세요. 제 회사 근처 맛집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섰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행복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역에 내렸을 때 주변 분위기가 낯설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정장 입은 사람들, 고급 카페들. 제가 평소 다니는 동네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엄마, 저 멀리서 준혁이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아들이 햇살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기다렸니? 아니요, 방금 나왔어요. 여기 맛있는 일식집이 있는데 거기 갈까요? 준혁이가 제 팔을 살짝 잡고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강미란? 등골이 오싹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정희가 며느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든 채로. 하필이면 여기서 제 얼굴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희야, 웬일이니? 우리 며느리랑 쇼핑하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야. 어머, 여기 내 아들이구나? 정희의 시선이 준혁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쿠터보드 위아래를 살피는 그 눈빛이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혁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정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머, 인사성은 바르네. 키도 크고. 근데 어디 회사 다닌다고 했지? 저는 준혁이가 대답하려는 순간 저는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점심 먹으러 가야 해서 먼저 갈게. 어머, 바쁘긴. 어디 가는데? 이 근처 다 비싼데 괜찮겠어? 여기 점심값이 최소 3만 원은 하거든. 정희의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비아냥이 묻어났습니다. 옆에 서 있던 며느리도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갈 곳 있어. 저는 준혁이의 손을 잡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봤지? 저렇게 초라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 아들도 별로인 것 같던데. 옷 입은 거 봐. 정장도 싸 보이잖아. 며느리가 작게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잘 사셔서 다행이에요. 저희는 정말 복 받았어요. 발걸음을 옮기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준혁이도
그 말을 다 들었을 겁니다. 엄마, 준혁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돌아보니 아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가 누구예요? 왜 저렇게 말해요? 그냥 옛날 친구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쓸 수가 있어야죠. 저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준혁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 착한 아들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준혁아, 정말 괜찮아. 엄마는 그런 말 듣는 거 익숙해. 익숙하시면 안 되죠.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일식집에 앉았지만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도 계속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가 엄마한테 자주 그래요? 아니야, 가끔이면 자주라는 거잖아요. 준혁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제가 더 잘 돼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저 아줌마 같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할게요. 준혁아, 엄마, 저런 사람한테는 제가 뭐 하는지, 제 직위가 어떤 건지 말하셔도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넌 원래 겸손한 아이잖아. 그게 내 장점이야. 근데 그 겸손함 때문에 엄마가 무시당하는 건 싫어요.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아들이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정말이야.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준혁이가 상처받는 게 싫었지만 동시에 정희에게 당한 모욕이 여전히 쓰라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제가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그때 엄마 모시고 갈게요. 무슨 발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때 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준혁이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내 아들이 상처받는 걸 보는 게 더 힘들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말들이, 준혁이의 상처받은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다음 달에 무슨 발표라는 걸까? 준혁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 아들이 저 때문에 무리하는 건 아닐까?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닐까? 창밖을 보니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우리 아들이 행복하길. 그것만으로 충분해. 2주가 지난 어느 날 준혁이에게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택배 왔어요. 며느리가 상자를 들고 오더니 제 앞에 놓았습니다. 준혁이가 보낸 건가?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꼭 이곳으로 와주세요. 엄마를 위한 자리입니다. 옷은 동봉한 쇼핑백에 있는 걸로 입어주세요. 준혁, 올림. 쇼핑백을 열어보니 우아한 베이지색 투피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져보니 고급스러운 원단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되게 비싼 옷이에요. 백화점에서 본 건데 가격이.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왜 이런 걸 보냈을까? 봉투를 열어보니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차세대융합기술연구단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며느리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뉴스에 나온 거예요. 정부 국책과제래요. 예산이 어마어마하다고. 그게 준혁이랑 무슨 상관이야? 글쎄요. 근데 준혁이가 왜 어머님을 모시고 가려는 걸까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초대한 자리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아,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집에서 모임하기로 했어. 올 수 있지? 미안한데 그날 약속이 있어서. 무슨 약속? 또 병원 가는 거야? 요즘 너 자주 아프다며? 정희의 목소리에 은근한 걱정보다는 캐묻는 투가 강했습니다. 아니야. 다른 약속이야. 뭔데? 설마 또 아들이랑 밥 먹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에이, 그런 거면 저녁에 오면 되잖아. 정말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봐.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희가 또 뭐라고 할까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는 준혁이가 보내준 옷을 조심스럽게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평소에는 입지 않던 고급스러운 옷, 며느리가 해준 화장. 어머님, 정말 예쁘세요. 완전 달라 보이세요. 며느리가 연신 감탄했습니다.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딱 좋으세요. 준혁이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초대장에 적힌 주소로 가니 서울 한복판의 큰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입구에는 취재진들이 바글바글했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리셉션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저기 초대장을 받았는데요. 아, 네. 초대장 보여주시겠어요? 직원이 초대장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VIP 좌석이시네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VIP요? 네. 연구단장님 가족분들 좌석이에요. 연구단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홀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수백 개의 좌석이 빼곡히 차 있었고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VIP 좌석 첫 줄에 앉으니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고위 공직자처럼 보이는 사람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혁이는 어디 있을까? 두리번거리는데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차세대융합기술연구단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여러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준혁이가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대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이 제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단장 강준혁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준혁이가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준혁입니다.
준혁이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제가 아는 그 조용하고 겸손한 아들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이번 연구단은 국가 미래 전략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향후 10년간 5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변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5조요? 최연소 연구단장이라며?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무대 위의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준혁이의 얼굴이 크게 비쳤습니다. 제 아들이 맞는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사님, 최연소로 이런 중책을 맡으셨는데 부담은 없으신가요? 물론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준비해온 연구 성과들이 있고 무엇보다 저를 믿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분들도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준혁이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네, 오늘 제 어머니가 와주셨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평생 저를 믿어주신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려운 연구를 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항상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제게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준혁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놀라셨죠? 준혁아, 이게 다 뭐니? 엄마가 제일 자랑하지 말라고 하셔서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엄마한테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왜 갑자기? 엄마가 상처받는 게 싫었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무시당하는 게 싫었어요. 준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엄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게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정희의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엄마, 누구 전화예요? 아, 아니야. 나중에 받을게.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미란아, 전화 좀 받아. 급해. 이어서 연달아 문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미란아, 왜 전화 안 받는 거야? 내 아들 그거 진짜야? 엄마, 정희 아줌마가 미친 것 같은데요. 준혁이가 제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는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미란, 나와봐. 정희였습니다. 어머니, 이분 누구세요?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친구인데 내가 나갈게. 저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정희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서 있었습니다. 미란아, 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뭘? 내 아들 말이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정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웃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일단 안으로 들어와. 싫어. 여기서 얘기할 거야. 정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일부러 숨긴 거지?
나 무시하려고? 나 창피 주려고? 무슨 소리야. 준혁이가 조용히 하고 싶어 해서. 거짓말. 넌 일부러 그랬어. 나한테 복수하려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질투로 범벅된 눈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나한테 당한 거 안 갚음하는 거지? 이제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려는 거지? 정희야, 진정해. 나는 그런 생각 없어. 없긴 무슨. 단톡방 봤어? 다들 내 험담하더라. 대법관 후보 거짓말이라고. 병원 확장도 거짓말이라고. 정희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정희야,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면 너가 얘기하면 되잖아. 진짜 거짓말이었던 거야? 시끄러워. 너 일부러 애들이 나 의심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발표한 거지. 정희야, 그건 오해야. 오해 아니야. 넌 나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야. 정희가 제 어깨를 떠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렸고 준혁이가 급히 나와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준혁이지?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난리야. 너 때문에. 정희가 준혁이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뭔 소리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내가 조용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 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줌마,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준혁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정신이고 말고 너희 때문에 내가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다고. 정희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줌마 시끄러워요. 조용히 좀 해요. 정희가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몇몇 이웃들이 복도로 나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너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정희가 마지막으로 독을 뱉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그 분노와 질투로 일그러진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날 밤 단톡방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정희가 긴 글을 올렸습니다. 다들 강미란한테 속지 마. 그 애는 원래 계산적이야. 대학 때부터 그랬어. 자기만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남 험담하고 아들 일도 일부러 숨긴 거야. 우리 놀려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질투하는 거 아니야? 보기 안 좋으니까 그만해.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질투 안 해. 사실을 말하는 거야. 미란이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 너희는 몰라. 정희야, 진정해. 너 지금 좀 이상해 보여. 이상한 건 너희야. 너네가 미란이 편만 드니까. 결국 단톡방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몇몇 동창들이 정희를 말렸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저 사람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저래요? 질투하는 거야.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근데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어머님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어요?
아마도 내가 행복한 게 싫은 거겠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희 아줌마가 우리 회사로 전화했대요. 비서실에서 연락 왔는데 어떤 여자분이 계속 전화해서 저한테 연결해달라고 했대요. 무슨 말을 하던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그랬대요.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조치를 취할까요? 아니야. 내가 처리할게. 저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정희가 받았습니다. 왜 전화했어?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 아들 회사에 전화하지 마. 왜? 무서워? 내 아들 명예 실추될까봐. 정희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한테 당한 만큼 돌려주는 거야. 20년 동안 참았어. 이제는 내 차례야.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 넌 나를 무시했어. 늘 위에서 내려다봤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열등감 속에서 살았어. 너 때문에. 정희야, 이제 내 차례야. 미란아, 내가 어떤 기분인지 똑똑히 느껴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희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에는 매일같이 제 험담이 올라왔습니다. 정희가 쓴 글들이었습니다. 미란이 아들, 알고 보니 문문 표절 의혹 있대. 내가 확인해봤어. 거짓말 치지 마. 어디서 확인했는데? 동창 하나가 반박했지만 정희는 계속했습니다. 내 아들이 법 쪽에 있으니까 소문 들었어. 곧 뉴스 날 거야.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예훼손 아니에요? 고소해야죠. 그냥 놔둬.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는데 왜? 정희 아줌마가 우리 연구소 앞에서 시위하고 있대요. 지금 당장 가보세요. 제가 먼저 갈게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섰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연구소 앞에 도착했을 때 정희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사기치는 강준혁 박사를 규탄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 서서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저는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만해. 왜? 내가 나한테 한 것만큼 해주는 거야. 정희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 내 아들이 잘나서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무슨 일이래? 강준혁 박사님 아니야?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때 준혁이가 경비원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아줌마,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경찰 불러.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정희가 피켓을 더욱 높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국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줌마, 진짜 고소할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준혁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고소해. 법정에서 보자고. 정희가 히스테리를 부리는 순간 며느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줌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뭔데 끼어들어? 저는 준혁 오빠 아내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아줌마한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저는 다 알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20년 동안 참으셨어요. 아줌마가 무시하고 깔보고 비웃어도 참으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그건 정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줌마는 평생 거짓말로 사셨잖아요. 대법관 후보도 거짓말, 병원 확장도 거짓말. 그러고도 우리 어머님 탓을 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여자가 거짓말했다는 거야? 에이, 질투하는 거네. 불쌍하게.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는 그냥. 정희의 손에서 피켓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거야? 정희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하고 처절한 울음이었습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나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측은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됐어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그냥 보내드리세요. 하지만 박사님, 괜찮아요.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준혁이가 정희를 내려다봤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냥 담담한 시선이었습니다. 아줌마,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아줌마만 힘들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준혁이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정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흩어졌고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차 안에서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소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왜요? 저 사람이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충분히 벌 받았어. 자기 자신한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저였으면 못 참았을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참는 게 아니야. 그냥 불쌍해서. 불쌍해요? 저런 사람이? 응. 평생 거짓말로 살아야 했던 사람.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희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단톡방에서 한 동창이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정희가 강준혁 박사 연구소 앞에서 난동 부렸대. 누가 영상 찍어서 올렸더라. 링크가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보니 정희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와, 진짜 미쳤나 봐. 질투가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불쌍하긴 한데 자업자득이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희의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 준혁이 어머니시죠? 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폐를 끼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너무 이상하세요. 밥도 안 드시고 방에만 계시고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거부하시고. 한탄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분, 정희가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옆에서 잘 돌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희, 너는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창밖을 바라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이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엄마, 아직도 저 사람 생각하세요? 응. 왜요? 저 사람이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이해가 돼서. 이해해요? 정희도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사랑받고 싶었던 거야. 근데 방법을 잘못 선택한 거지.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착하세요. 착한 게 아니야. 그냥 똑같이 미워하고 싶지 않아서.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단톡방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동창들 사이에서도 소식이 끊겼습니다. 정희 완전히 잠적했대. 동창 하나가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집에만 있는데 아무도 안 만난대. 자업자득이지 뭐. 그래도 좀 불쌍하긴 하다. 동창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의를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동정했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미운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혁이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오늘 다 같이 외식할까요? 제가 좋은 곳 예약해뒀어요. 그래, 좋아. 가족들과 함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안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여기 비싼 데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 제가 초대하는 거예요.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우아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흘렀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기 강미란 아니야? 고개를 들어보니 대학 동창 몇 명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란아, 여기 있었네. 동창들이 우르르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와, 여기서 다 만나네. 미란아, 오랜만이다. 준혁이도 왔구나. 어머, 진짜 뉴스에서 본 것보다 더 잘생겼네. 동창들이 준혁이를 보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미란아, 너 진짜 복 받았다. 아들이 저렇게 잘 됐으니.
맞아. 우리 중에 제일 잘 산 거 아니야? 칭찬이 이어졌지만 저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칭찬들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나저나 정희는 요즘 어떻게 지내? 연락되니?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아니, 나도 연락 안 돼. 그래? 걔 요즘 완전 잠적했던데. 누가 집에 찾아갔다가 문 앞에서 쫓겨났대. 진짜? 그 정도야? 응. 며느리한테 들었는데 요즘 우울증 약 먹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울증? 응. 연구소 앞에서 난동 부린 다음부터 완전히 무너졌대.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동창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자업자득이긴 한데 좀 불쌍하긴 하다. 맞아. 질투에 미쳐서 저렇게 됐으니 저는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혁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집에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혁아, 나 잠깐 들를 데가 있어. 먼저 가 있어. 어디 가세요? 금방 갈게. 저는 택시를 타고 정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지만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강미란인데요.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 어떻게? 정희 좀 볼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으셔서요. 알아요. 그래도 잠깐만 뵙고 싶어요. 며느리가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근데 시어머니가 만나주실지 모르겠어요.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어두웠고 공기도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손님 오셨어요. 누구? 나 아무도 안 만나.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없고 지쳐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친구분 중에 미란이란 분이 오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그 정희가 아니었습니다. 삐쩍 마른 얼굴, 푸석푸석한 머리, 눈 밑에 깊은 다크서클. 마치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왜 왔어? 정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안부? 나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정희야, 됐어. 내가 이기고 내가 진 거야. 이제 만족해? 정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이기길 바란 적 없어. 거짓말. 넌 원했어. 내가 무너지는 걸. 아니야. 저는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했어. 무시하지 않았으면 했어. 인정? 내가 너를? 정희가 비웃었습니다. 넌 모르는구나. 내가 평생 널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뭐, 대학 때부터 그랬어. 넌 항상 성실했고, 착했고, 사람들이 좋아했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너만큼 못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를 깎아내렸어. 내가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걸 소문냈어. 너를 초라하게 만들고 싶었어. 정희야,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였어. 난 평생 거짓말로 살았어. 우리 아들이 잘난 척, 며느리가 잘난 척. 왜냐면 진짜 내 모습은 초라했거든. 정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진짜 내가 없어. 평생 남 부러워하고 거짓말하고 거칠애로 살았어. 눈물이 정희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러고도 행복하지 않았어. 하나도. 평생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 진짜 내 모습으로 살면 안 됐어? 그게 싫었어. 초라한 나를 인정하는 게. 정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끝이야. 거짓말도 다 들통났고, 친구들도 다 떠났고,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저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한테도 가족이 있잖아. 며느리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가족, 그 사람들도 날 싫어해. 당연하지. 나 같은 시어머니면. 그렇지 않아. 며느리가 나한테 전화했어. 내가 걱정돼서. 정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진짜? 응.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거짓말도, 비교도, 질투도.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봐. 어떻게 사는 건데? 진짜 내 모습으로?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거짓말하지 않는 거, 남 깎아내리지 않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지. 정희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 앉아서 그녀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알아. 야, 변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근데 시도는 해봐야지.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후 저는 정희의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우신 적 처음이에요. 앞으로 잘 돌봐주세요. 네,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도 울적했습니다. 정희의 눈물이, 그 공허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였던 건지도 몰라. 집에 도착하니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정희 아줌마 만나고 오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같은 엄마로서 이해가 돼서. 준혁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이제는 미워하기 싫어서. 그날 밤 정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란아, 오늘 고마웠어. 내 말 생각해 볼게. 그리고 정말 미안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이제 새로 시작하자.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을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거리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가을의 선선한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에코백은 여전히 낡았지만 이제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희의 며느리였습니다. 어머, 여기서 웬일이세요? 저희 집 근처거든요. 어머님도 장 보러 오셨어요? 며느리 옆에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맑아졌습니다. 미란아, 정희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많이 좋아 보인다. 응. 요즘 병원 다니면서 상담 받고 있어. 잘하고 있네. 다 내 덕분이야. 정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그 거만하고 날카로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며느리랑 시장 구경 중이야. 요즘 시장 오는 게 재밌더라. 그래? 나도 자주 와. 다음에 같이 올까? 정희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진심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좋아. 같이 오자. 진짜? 고마워. 정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 먼저 갈게. 준혁이가 저녁에 온대. 그래. 조심히 가. 헤어지는 길에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야. 너 덕분에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울지 마. 앞으로만 보자. 응. 알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준혁이가 며느리와 함께 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무슨 날? 엄마, 생신이요. 저는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일을. 어머, 그러네. 내가 깜빡했네. 어떻게 자기 생일을 깜빡하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케이크를 자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준혁이가 촛불을 켰습니다. 엄마, 소원 빌어요. 촛불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정희에게 받은 모욕들, 상처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알게 된 것들.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것.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나 자신의 평온에서 온다는 것. 저는 눈을 감고 촛불을 껐습니다. 무슨 소원 비셨어요? 비밀. 에이, 말씀해 주세요. 소원은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며.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이 작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강미란. 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너는 잘 살았어. 20년 전 편의점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던 그 여자. 정의의 모욕을 참으며 살아온 그 여자.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던 그 여자. 그 모든 게 저였습니다. 수고했어.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단톡방에 누군가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주 동창회 하려고 하는데 다들 시간 돼? 나 괜찮아. 걔도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댓글도 보였습니다. 나도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 다른 동창이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같이 가자. 고마워. 저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도 갈게. 같이 가자. 정이야. 미란아, 고마워. 다음 주 동창회 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준혁이가 사준 그 베이지색 투피스가 아니라 제가 평소 입던 편한 옷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 자리에 정희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야. 제가 다가가자 정희가 놀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미란아, 왔구나. 응. 여기 앉자. 저는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미란아, 오랜만이다. 정희야, 요즘 어때? 많이 좋아졌어. 정희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이상하게 굴었어.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동창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잘난 척도 거짓말도 하지 말고. 맞아. 있는 그대로.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랑이나 과시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요즘 우리 남편이랑 싸웠어. 사소한 일로. 걔도 애들 교육 문제로 갈등이 있어. 나는 요즘 갱년기가 와서 힘들어. 모두가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희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야, 우울증 약 먹고 있어. 요즘 많이 나아졌지만 힘들었겠다. 괜찮아.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 정희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란이가 많이 도와줬어. 동창들이 저를 보며 고마워했습니다. 미란아, 너 정말 착하다. 아니야. 나도 배운 게 많아.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정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미란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뭐가? 옆에 앉아줘서. 혼자였으면 무서웠을 것 같아. 이제 우리 친구잖아. 진짜 친구. 응, 진짜 친구.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가게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할머니들, 손을 잡고 걷는 커플들,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도, 힘든 사람도, 고민하는 사람도, 나도 그 중 하나구나. 집에 도착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침에 섰던 그 자리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 완벽하지 않은 나, 가끔 실수하는 나, 때로는 약한 나. 그 모든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핸드폰에
준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가까운 곳으로 갈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좋아. 내일 보자.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는구나.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거야.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강미란, 앞으로도 잘하자.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그리고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온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아. 그렇게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저는 그 하루를 또 살아갈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